이 서점가에는 1960년대 책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1372년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은 1억 5천만 원. 그 밑에 이제 1900년대 책도 있고 1800년대 책도 있고, 아주 놀라운 것은 1372년대의 책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8년, 19년까지의 책이 모두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그 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권의 책이 검색이 됐고 문창규라는 제약 역사학자가 쓰신 책이 검색이 됩니다. 그 책을 번역을 해보니 아직 번역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일본 고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 책을 번역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어디인가에 대한 기록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농식품 분야 강의에 와서 시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 뭔 소린가 싶으시겠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식품들이 시장과 마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네, 부산국제시장 1960년에 시작된 시장입니다. 아주 꼬꼬마 시장이고요. 아주 어린이 시장입니다. 전쟁 이후에 시작된 시장이고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몇 년도에 시작됐을까요? 모란시장? 모란시장은 성남 모란시장은 1800년대 후반, 네, 1890년도쯤에 생긴 시장이고요. 1414년에 생긴 시장은 방금 말씀해주신 남대문 시장이 맞습니다. 이 사진은 1414년의 모습이 아니라 1900년대 초의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사극의 여자 주인공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이 남대문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원래 이름은 칠패 시장이고요. 남대문 시장으로 검색하시면 이 사진이 나올 겁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600주년 행사를 4년 전에 하셨고요. 남대문 시장으로 검색을 하면 600년 전에 남대문 시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나오고요. 칠패라는 시장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600년 전에 남대문 시장 이야기가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은 남대문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남대문 시장은 원래 어떤 시장이었다? 칠패 시장이었다 플러스 어물점이었다, 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어나 고등어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서 왕이 행차하기 어려웠다라는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남대문 시장은 어물시장으로서 유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갈치조림 골목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와 있는 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역사의 흐름인 거죠. 거길 제외하고 남대문 시장에 어물전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지금 서울역의 자리가 원래 노량진 수산시장이었거든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1970년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노량진으로 현재 자리로 이사를 간 거고요. 원래 서울역 자리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서울 나루터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주세요. 서울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어물들, 수산물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 흐름들 사이에 남대문 시장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남대문 시장이 아들을 낳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나요? 방금 빈대떡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빈대떡을 팔고 있는 그 광장시장이고요. 1905년에 이제 광장시장이 남대문 시장에 포목거상 5명이 나와서 고종황제를 찾아갑니다.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니까 우리가 포목을 못 팔겠다, 당신이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황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자금, 내탕금이라고 합니다. 내탕금을 내어주면서 너네도 돈을 내, 그럼 나도 돈을 낼 테니까 시장 하나 만들자. 그게 청계천의 광교와 장교 사이에 시장을 하나 만들자. 앞글자 따서 광장시장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만든 시장이 광장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대떡을 먹으러 가고 육회를 먹으러 가고 이런 시장이지만 원래는
우리나라의 포목 이제 옷을 만드는 원단의 뿌리가 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포목가상 5명이 나와서 만든 시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목가상 5명 중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1명 나옵니다. 광장시장의 두 번째 사장이었고요. 현재 어떤 대기업의 창업주일까요? 동대문에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광장시장, 두산그룹 창업주 박승직이라는 분이 이제 광장시장의 두 번째 사장을 역임했고요. 제가 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광장시장이 1905년에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장시장이 다른 시장과 달리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경영진과 시장 상인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티스트에 가까워서 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경영자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경영자라면 지역에 있는 농부들을 모아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떡을 먹는 이유는 시장에서 원래 유명했던 음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포목을 나르던 모찜 장수들이 새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벽에 막걸리와 빈대떡 한 잔 먹고 다시 지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육회는 포목 거상들이 먹었던 음식이고요. 포대자루로 2개 정도의 돈을 매일 버셨다고 합니다. 포대자루 2개의 돈을 쓸어 담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음식 한 끼를 먹어도 최고급 한 끼를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소를 잡아다가 최고급 육회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이 현재 광장시장의 육회 비빔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준화가 돼서 그 육회가 이제 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광장시장이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의 손자죠. 그 손자가 동대문 종합시장이고요. 이러한 시장의 역사들을 따라서 시장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의 역사나 시장의 이야기, 특화된 상품들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전국 1,500개 중에서 현재 1,011개의 시장에 대한 사진과 글로 된 기록을 가지고 전국 각 시장에서 이런 해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1,011개 시장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시장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10개의 시장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사를 짓거나 농식품,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특산물들을 가지고 작업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작업들의 결과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장이 이 10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선 아리랑 시장 같은 경우는 곤드레, 나무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부산 부평 깡통시장은 약 1,500명의 상인들과 상점들이 모여있는 시장인데 이 중에서 약 1,000개의 상점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상인들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상품을 돋보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하는 시장입니다. 대구 양령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재 시장이고요. 1658년에 생겼습니다. 이 시장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약재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졸업 시즌에 이 대구 양령시장에 와서 약재가 거래되는 경매를 보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약재를 다루시거나 이쪽에 오미자라든지 이런 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장에 가시면 이 약재를 가지고 만든 디저트라든지 상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특산물, 특화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원에 오셨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수원 목골종합시장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시장에 가셔서 상품들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을 써서 1,000개 시장 중에서 45개밖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한 권으로 내려고 했는데요. 한 권에 45개 시장을 담으니까 8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장을 줄여서 출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그거는 이 책을 내는데 의미가 없다.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처럼 계속해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분간해서 책을 내자고 해서 2권이 나왔고요. 45개밖에 못 담았기 때문에 950개의 시장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책으로 만들자고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년도에 이 모든 자료들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 예를 들면 마늘 어디가 유명하죠? 어디요? 의성 또 남해 또 어디요? 서산 또 거의 다 나왔어요. 단양, 의성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 화가나 석회암 석회질 토양에서 자란 마늘이 가장 최고급 마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방문하면 마늘도 많지만 레미콘, 시멘트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많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석회암 토양에서 자라는 마늘들을 채취를 해서 팔았을 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이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의성중앙시장과 단양 구경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는 특산물과 이 지역 생태계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물론 전국 각지에서 자라고 있는 품종이지만 청송중앙시장이 가장 유통을 많이 합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홍어 혹시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이실까요? 네, 홍어 어디일까요? 목포? 흑산도요? 흑산도 맞습니다. 흑산도에 가서 홍어를 찾으려면 흑산도 바다를 다 뒤져야 됩니다. 요즘 흑산도 홍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네, 흑산도 주민들만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통에 전라도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도 광주의 남대문 시장인데요. 양동시장이 홍어의 우리나라 유통의 80%를 담당합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으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유통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 단계상 도매단으로 넘어가면 이게 시장으로 넘어오느냐 대형 마트로 가느냐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쫓다 보면 내가 취급하는 농수 축산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특화된 상품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지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비했고요. 지금은 제가 방송에 나오고 6시 내 고향에 나오고 생방송 오늘 저녁에 나오고 생생정보에 나오고 수요미식회 자문위원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 중에서 약 30%가 저를 알아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70%는 모르고 그 30%의 이제 상인분들도 제가 기특한 작업을 하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우리 매출이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럼 다시 나는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전통시장 상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구로시장이라는 하루 유동인구 4명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상인이 됐고요. 그 상인이 됐을 때 상점의 어떤 목표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장인들의 참기름을 편집해서 파는 편집숍이었습니다. 전국장인 300명의 참기름을 모아다가 판매하는 편집숍이었고요. 이 편집숍에 오시면 전국 참기름 300종의 맛과 향, 풍미를 테이스팅 하실 수 있는 쇼룸이었습니다. 이 작업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서울 구로시장에 들어갔던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장인이 서울 구로시장에 있었고요. 그 구로시장에 있는 장인의 상호명은 달성기름집입니다. 달성기름집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방앗간이고요. 영등포구에서 아버님이 영등포시장에서 처음 참기름을 착유하셨고 아드님이 서울 구로시장에 오셔서
도로시장을 창업했던 창업주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갔고 그것들을 DB화하는 작업들을 시작했어요. 시장이 탄생할 때 방앗간이 첫 번째 상점일 확률이 65%에 달하고요. 시장이 소멸할 때 마지막까지 방앗간이 남아있을 확률이 75%에 달합니다. 그래서 경주의 황리단길에 가시면 황남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과거에 123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지금 2개의 상점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정육점, 하나가 방앗간. 대구 가양시장이라는 대구 복합터미널 앞에 있는 시장은 과거에 125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지금 6개 남았거든요. 6개 중에 5개가 방앗간, 1개가 슈퍼마켓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앗간이 그 확률이 높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슈퍼마켓처럼 유통 채널로 장사를 하시려면 다양한 품목들을 모아놓은 편집숍의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하고요. 개별 상점으로 운영을 한다면 내 기술이 필요한 상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상점, 2차 가공이 가능한 상점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황남시장에 방앗간이 있고 그다음에 정육점이 있는 건 그 정육점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다? 단순히 유통하는 기술이 아니라 발골할 수 있는 발골 기술을 가지고 계신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은 어떤 소가 어떤 돼지가 들어와도 발골을 해서 전국 단위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상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내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하시고 개발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전국에 있는 300명의 차유자들과 매일 아침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지폰을 사용하셔서 카톡이 안 되시고요. 네,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약 10명에서 20분 정도의 상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상점 같은 경우는 서울 가회동에 있는 대구기름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앗간이고요. 107년 됐습니다. 107년째 월세를 내고 계시고요. 그 월세를 받고 있는 집 주인도 107년째 같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만 변환을 해서 월세를 받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가해동에 그 목욕탕을 개조한 젠틀몬스터라는 안경집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상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 앞에 지금 요 앞에 신문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일본어로 된 혹은 영어로 된 혹은 아랍어로 된 신문 기사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상점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방앗간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는 대표적인 방앗간입니다. 이 상점의 방앗간의 참기름 맛은 6년 전의 맛을 고수하고 있고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습니다. 엄청 쓰고요. 참기름의 맛보다는 탄맛이 훨씬 강합니다. 그럼에도 이 상점을 추천하고 제가 이 상점을 가보시라고 이야기드리는 건 1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떤 맛과 향, 풍미를 가진 참기름을 먹었을까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아도 만나볼 수 있는 상점이기 때문에 이 상점은 맛과 향, 풍미가 아니라 역사로 먹어야 되는 참기름을 팔고 있는 상점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젊게 보이시지만 80이 넘으셨거든요. 매년 가보면 2년 더 하겠다고 하십니다. 10년 전에 2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2년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가회동에 서울 가회동에 가시면 꼭 대구기름집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한 품목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오랫동안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57년 하셨고요. 장모님이 20년 하셨고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서 30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어도 대를 이어서 이 상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대로 된 참깨를 유통받을 수 없다. 국내산 참깨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매상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값을 더 줄 테니까 제대로 된 참깨를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참깨들이 젊은 친구가 참깨를 받는다고 하니까 중국산이나 인도산 혹은 에티오피아, 토고, 부르키나파소처럼
외국산 참깨가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손 모가지를 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제대로 된 참깨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차에 태워서 그 참깨가 털려지고 있는, 타작되고 있는 농촌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가 경북 군위였고요. 경북 군위에 있는 참깨 밭에 가보니까 참깨가 많았는데 전국 단위로 유통될 수 있는 참깨는 아니었고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짜투리 밭에서 키우는 참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들깨만 대농이 있어서 들깨 농장만 상당히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 내가 다 살 테니까 군위에 있는 모든 밭에 있는 참깨를 나한테 유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님들이 저를 농협창고에 데리고 왔습니다. 농협창고에 이제 삥 둘러 앉으시고 불을 갑자기 켜신 후에 저를 가운데 앉히셨어요. 발설하지 말라. 그 들은 게 없는데 뭘 발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내산 참깨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키우는 물량은 적은데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농촌 생태계의 현실이다. 라는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발설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의 참깨밭에 다니면서 참깨 내가 다 살 테니까 키워주십시오. 중국산이나 인도산이나 해외산 안 섞으셔도 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물론 도매업자들은 저를 싫어하시겠죠. 참깨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젊은 친구가 참깨 산다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근데 저는 참깨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참깨로 제대로 된 참기름을 착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북 군위를 시작으로 참깨밭을 점점 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5군데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제 밭은 아닙니다. 소위 이제 밭을 일구시는 어머님들에게 1년 계약을 맺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 밭도 물론 이제 경북 군위나 안동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 군위, 예천, 강원도 영월, 그다음에 제주도 무릉리, 이제 애월 근처에 있는 이 5군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참깨 품종이 다르고 키워지는 속도가 다르고 타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립깨질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각 지역에 이제 제가 농사짓는 밭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라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할머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혼내십니다. 그래서 참깨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기계가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손으로 도립깨로 이제 타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타작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질 않아서 3번 타작해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타작하고 참깨를 버리고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다 주워오십니다. 미친놈 다 왔다고. 그래서 또 맞고 도립깨를 펴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맞고 키우는데 참깨 꽃이 폈는데 꽃을 제가 다 땄거든요. 꽃을 땄다고 맞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오면 참깨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아시나요? 망하죠. 묶어줘야지. 벼와 달라서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지지해서 다 세웠어요. 1만 평을.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왜냐하면 한 번 쓰러지면 참깨는 그 안에서 싹이 터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밭에다가 떨구고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4년 차고요. 아직도 시행착오를 있습니다. 태풍이 안 올라오기를 매일 기도하고요. 날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농사랑 또 달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사과나 다른 거 키우시는 분들도 씨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깨는 우리나라에 참깨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깨 자급률이 현재 6%고요. 정부 추산 6%고 현장에서 4.5%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깨의 오리지널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토고처럼
아주 뜨거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게 이집트, 수단, 인도,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넘어온 거고요. 한국에서는 왕이 먹었던 식재료이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 참깨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은 참깨 농사에 실패했고요. 현재 일본은 소량으로는 키우고 있지만 전량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깨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참깨는 키우기 어려운 게 맞고 원래 키우지 못하는 품종이었다. 그것들을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개량을 해주셔서 현재 토양에 맞도록 개량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로를 최근에 인정을 해주셔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중에 식량과학원의 현장명예 연구원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심겨지고 있는 참깨 품종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또 저는 생산자로서 키워진 참깨를 어떻게 차규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양한 장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이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300명의 참기름 장인들의 참기름을 단순히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언제 그만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기름 착유 온도에 대해서 DB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B화 작업의 현재까지의 평균 온도는 163도이고요. 이 중에서 참기름 착유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온도로 착유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참기름 착유자들이 묻습니다. 너의 노하우를 다 공개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참기름 시장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착유자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 시장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착유자는 미국에 가서 착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착유자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착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DB화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개함으로써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선진화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기름 착유 온도가 아니라 참깨 볶음 솥의 온도입니다. 착유 온도는 다 똑같습니다. 68도에서 70도 사이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 기계 장수가 만든 착유 온도가 있고요. 이 참기름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맛은 참깨를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과 풍미가 달라지고 쓴맛을 넣을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163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깨의 품종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이 온도는 0.1도 단위로 계속해서 유동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따라서 참기름의 맛과 향, 풍미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는데 참기름 착유할 때 양복을 입고 착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미쳤다라고 그 친구 또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농촌에서도 또라이지만 시장에서도 또라이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양복 입을 바에 한복 입지. 한복은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양복을 입고 착유하는데 한 번 착유할 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이상 하는데 그래서 바지가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도 양복을 입고 착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7년째 양복을 입고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를 갖춰서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영업사원인데 보험회사 영업사원인데 참기름 착유하고 있네 어르신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예를 갖춰서 착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첫 해에 참기름을 팔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300명의 장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참기름을 판매하는 숫자가 국내산 참기름이 100병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365일인데 365일 문을 여시는데 100병밖에 못 파실까? 중국산은 10,000병도 파시고 100,000병도 파시는데요. 국내산은 100병 이상을 파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100병 이상을 파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중국산 참기름 10만 병 이상 파시는 분이 국내산을 100병에서 200병 정도를 파신 거죠. 그래서 제 기준은 1년에 100병만 팔면
성공하겠다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라벨을 떴습니다. 식약처에 문의를 해서요, 라벨을 손으로 써도 되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 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손으로 써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라벨을 썼고 100개만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청춘주유소나 서울 구로시장에 있는 이 방앗간 연날 100개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그 다음날 신이 나서 100개를 더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50개가 더 팔렸습니다. 쭈르륵 해서 1년 동안 판매된 개수가 6,059개입니다. 매일 밤 제가 라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건 정말 행복한데 제 손이 너덜너덜해지고 지문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서 지문 검색대를 못 갑니다. 지문이 안 나와서요. 그래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 검색대를 항상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행복한 일인데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제 손글씨를 가져다 주면 손글씨로 프린트해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그 니치마켓을 이용해서 프린트해주는 회사에 제 친구들이 저를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손글씨를 쓰고 그거를 프린트를 100장을 해서 목걸이를 20개를 걸어서 배송을 했습니다. 근데 6,059개 중에서 딱 한 번 20병의 반품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프린트를 해서 보냈던 20병이 반품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명의 고객에게 콜드콜을 합니다. 제 참기름이 맛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 참기름이 상했습니까? 아니요. 산패가 많이 진행됐습니까? 아니요. 이 이유가 뭐죠?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당연히 이유는 너의 참기름을 구매한 건 너가 정성껏 쓴 이 라벨을 통해서 너가 얼마만큼 이 참기름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을 구매했던 건데, 너의 초심이 무너졌다. 그 라벨 다시 써서 보내줘. 그래서 그 반품본 참기름의 라벨만 다시 걸어서 배송을 다시 했습니다. 그 고객들은 지금 7년째 단골 손님이고요. 그 단골 손님들이 1년에 500병에서 1000병 정도를 소비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일반 라벨도 만들지만 이제 특별 에디션을 만들어서 손으로 쓴 라벨들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유동인구 4명이었던 시장이 지금은 100명이 넘는 이제 유동인구가 찾아오는 시장이 되었고,